나사 최고의 과학자들이 30년간 준비한 인류 최대의 우주 실험이 단 30분 만에 끔찍한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웜홀을 통과한 우주선은 반대편에서 서서히 멈춰버렸고 무려 500년이 지나서야 승무원들의 시신이 발견됐죠.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으로 인류가 꿈꿔온 우주 여행의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 궤도에서 해왕성까지 이어진 웜홀 실험은 사실 비교적 간단한 테스트로 계획되었습니다. 목적지에서는 이미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고 과학자들은 확신에 차 있었죠. 양자 거품에서 웜홀을 추출하는 작업은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성간 여행이라는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종 점검과 조정을 마친 후 우주선과 용감한 승무원들이 웜홀의 입구로 진입했습니다. 구형 입구를 무리 없이 통과한 우주선은 관측자들의 눈에는 4120억 킬로미터라는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편 수신 파티에서도 우주선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관측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선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무인 탐사선이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유인 우주선도 비슷한 궤적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속도를 늦추며 정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걱정스러운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던 우주선은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가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끝에 설치된 정밀 망원경들은 우주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물질들의 균형이 웜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우주선과 승무원들이 산산조각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웜홀의 출구에서 우주선의 잔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주선은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년간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외부 구조가 손상되었으며 승무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로 조종석에 고정되어 있었죠. 웜홀은 정말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론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불행히도 해왕성으로 향했던 시험 조종사들에게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실제로 그러한 시나리오를 허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웜홀을 실제로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웜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1848년 에드거 앨런 포가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발표한 작품 유레카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의 약 3분의 2 지점에서 포가 성간 공간의 광대함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 중간에 그는 갑자기 공간과 지속 시간이 하나라고 선언했죠. 포의 관점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거의 1세기 후에 활동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뉴잉글랜드 시인의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905년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로 알려지게 된 해였습니다. 그 해에 아인슈타인은 5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각 논문은 우리 현실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 논문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논문은 운동과 에너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길이와 시간의 측정이 관찰자를 기준으로 상대적이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전 스승인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직관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여 우주를 4차원 물체로 제시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예상치 못한 세상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로 말하면 시공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반응하죠. 시공간의 통합된 구조는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휘어지고 뒤틀리며 그 대가로 시공간의 휘어짐은 물질의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년 후 유명한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 모든 것을 물질은 공간에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간단한 문구로 요약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자연에 대한 물리적 이론 이상의 것으로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물질의 특정 배열인 입력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며 그 물질이 자체 중력의 영향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러한 물질 배열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말해주지 않으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죠. 실제로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만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비슷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직후 칼 슈바르츠시트는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가능한 가장 단순한 물질 배열을 포함하는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경우 슈바르츠실트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기계를 가져와 태양계와 유사한 것을 입력했더니 태양을 둘러싼 중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 해법은 원래 태양계를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안에는 특이점의 가능성이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질의 공이 특정 한계 이하로 압축된다면 계속 붕괴될 것이고 그 자체의 중력이 너무 강해져 일방통행막과 사건의 지평선에 둘러싸인 무한한 밀도의 단일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얼어붙은 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한 지 몇 달 후 오펜하이머는 그의 학생인 하틀란트 스나이더와 함께 연구하여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을 알아냈고 별들이 질량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는 아인슈타인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으며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모두 접목해보면 충분히 큰 별의 무한한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철의 장막 뒤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동안 소련 천문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방정식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블랙홀에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비코프는 1935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대학교의 주요 직책을 빠르게 맡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서 물리학자로 일하는 것이 까다로운 일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는 소련 이념과 충돌하지 않아야 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 연구를 위해 자주 불려가야 했으며 전 세계 과학자 커뮤니티에 자신의 연구를 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1964년 노비코프의 위대한 발견은 중력에 대한 단순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을 공중에 던져잡는 영상을 찍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영상을 역재생하면 눈치채시겠어요? 앞뒤 재생 모두 공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수학도 비슷하며 그들은 시간이 앞으로 진행되는지 뒤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중력은 시간에는 관심이 없으며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특별한 해입니다. 노비코프는 블랙홀 방정식을 역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입자를 영원히 가두는 대신 입자를 영원히 방출할 수 있다는 것, 즉 블랙홀 대신 화이트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이트홀은 매우 기묘한 존재로 중심에는 여전히 특이점이 있지만 사건의 지평선의 반대인 반지평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끌리지만 결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지평선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화이트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 있었다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마치 화이트홀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저항할 수 없는 범람하는 강물처럼 말이죠. 블랙홀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펠로즈는 노비코프의 연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어지는 터널을 포함하는 해법 말이죠. 하지만 이 터널에 현대적 이름인 원홀을 붙인 사람은 펠로즈의 친구이자 동료인 존 휠러였습니다. 그는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사실 이 해법은 수십 년 전 아인슈타인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조수에 의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네이선 로제는 1934년 프린스턴 대학교 부지에 설립된 고등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로제는 똑똑하고 유능하며 근면했으며, 심지어 원자핵이 발견되기 전에도 원자핵에 대한 대체로 정확한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지성과 다른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과의 공동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그의 이름이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젠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설적인 물리학자를 만났을 때 아인슈타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는 또 다른 공동 연구자이자 수학자 발터 마이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젠과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에 빠져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선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으로 이야기의 끝을 맞이하죠. 선은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지르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영원히 단절되어 중심부의 특이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로제는 급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그 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하학적 구조가 특이점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었고, 로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계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아처 휠러는 어린 시절부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4살 때 욕조에서 물장구를 치던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세상의 끝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경주에 대한 특별한 기쁨을 포함한 몇 가지 어린 시절 습관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계단을 내려갔죠. 이 무한한 에너지 덕분에 그는 아무도 감히 탐구하지 못했던 질문들, 로젠과 아인슈타인의 신비로운 다리들을 포함하여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리들이 성간 여행의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휠러였습니다. 다리들은 단순한 수학적 구조물이 아니라 단축될 수 있는 시공간 터널이었죠. 원칙적으로는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따라 질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먼 별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 직후 그는 웜홀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면 즉시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로젠과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이점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블랙홀로 들어가 다른 어딘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라는 개념과 그로 인해 생겨난 골치 아픈 문제들을 놓고 고심해왔지만 결국 증거가 승리했고, 이제 모든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실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은 그렇지 않았죠. 화이트홀은 블랙홀이 거꾸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며 다른 물리학 이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열역학의 중요한 법칙은 시간의 흐름과 엔트로피의 증가를 고려하며 물질을 붕괴시켜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지만 물질을 팽창시켜 화이트홀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빅뱅이나 실험실에서 어떤 불가사의한 메커니즘을 통해 화이트홀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홀은 여전히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에는 여전히 특이점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화이트홀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거대한 중력에 이끌리겠지만 결코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이트홀의 반지평선은 궁극적인 배타적 클럽으로 그 클럽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갇히고 반지평선의 가장자리로 유혹적으로 더 가까이 끌려가지만 결코 통과할 수 없게 되며 반지평선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통제불능이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휠러와 노비코프 같은 몽상가들은 단일 이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중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고 미래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거나 적어도 희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현재 물리학 지식은 화이트홀의 존재를 금지하지만 어쩌면 더 섬세한 접근 방식이 가능할지도 모르며 어쩌면 웜홀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법 같은 기술을 통해 화이트홀을 만들어내고 열어둔 채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의 열린 끝으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웜홀을 만들어 실제로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웜홀의 내부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온화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고요한 터널이 아니라 강렬하고 탐욕스러운 중력의 영역이 될 것이죠. 중력은 단순히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찢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달은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지구를 부드럽게 찢으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조석이라고 인식하며 블랙홀에 떨어지는 물체는 원자화되기 전에 늘어나고 얇아지는데 물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웜홀 내부의 중력은 너무 강하고 강렬하며 고통스러워서 만약 웜홀이 형성된다면 마치 너무 길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가운데로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휠러는 이 파괴적인 과정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조차도 블랙홀에서 웜홀의 입구를 통과하여 터널이 스스로 파괴되기 전에 반대편 끝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없죠. 잠시 목적지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르며 웜홀 양쪽 끝에서 나오는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 모두에서 우주를 볼 수 있고 반대편 끝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웜홀 터널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테지만 웜홀은 붕괴되고 여러분은 블랙홀 안에 남게 되며 특이점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휠러가 웜홀의 종말을 선언한 이후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막다른 길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하나의 개체이든 웜홀의 입구이든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아인슈타인과 로젠의 기하학의 어떤 기발한 속임수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후 3세대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과 로젠 그리고 휠러가 제기한 도전을 이어받았고 사실 휠러의 제자 중 한 명이 안정적이고 횡단 가능한 웜홀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단지 공상과학의 도움을 조금 받았을 뿐이었죠.